빈살만한테 받았잖아요. 빈살만 같은 경우도 한국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병헌 기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어요. 공유가 있는 숲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을 인수를 했고요. 아이브의 기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아이유의 이담 엔터테인먼트, 프리나미 영화사 월가, 그리고 신세계 영화를 만들었던 사나이 픽처스, 닥친 대로 인수했어요. 하이브랑 YG 이쪽이 한 팀이에요. 왼쪽 팀에는 우군으로 네이버가 있어요. 그리고 JYP랑 SM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SM이 이제 매물로 나온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거 카카오가 사야 돼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오늘 볼 4가지 체크 포인트는요. 첫째는 카카오엔터는 어떤 회사인가? 두 번째는 1조 2천억 원 투자받은 배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게 이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카오가 CJ를 넘어섰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카카오엔터 어쩌다 보니 국내 엔터테인먼트 최강자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엔터 자체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카카오엔터라고 하면 두 회사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랑.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또 카카오랑도 또 별개고. 네. 예, 그 엔터 쪽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카카오는 게임 따로 있고. 그래서 카카오엔터가 어떤 회사인가 좀 짚고 넘어가면은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그거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카카오라고 하면 일단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 카카오엔터라는 회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카카오엔터의 시작은 포드트리라는 회사예요. 그게 원래는 이제 콘텐츠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웹툰, 웹소설만 한 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를 했는데 다 해보니까 웹툰, 웹소설만 돈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집중한 회사고요. 그래서 네이버 출신인 이진수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했고 그걸 잘 키워 나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인터뷰 보면 정말 월급 줘야 되는 그날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투자금이 들어왔다. 뭐 이런 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고생 끝에 이렇게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뭐 투자도 해주고 아니면 카카오와 같이 사업도 제휴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합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지 수준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를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변화가 하나 생겨요. 멜론이라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음원 플랫폼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카카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엔터 사업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갑자기 나온 생각은 아니고 멜론이 이제 사모펀드 소속 아래에 있었을 때 이제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스타쉽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한번 카카오 이름 붙여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딱 나타난 사람이 이제 김성수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세요. 이제 CJ의 이제 수장으로 오랫동안 CJ E&M의 수장으로 오랫동안 좀 있었고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TVN을 통해서 지상파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CJ E&M에 오랫동안 수장을 할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뭐 방송 연예 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방송 연예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벌이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모셔왔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가 생각을 하게 되죠. 페이지 따로 이제 그 카카오 이제 김성수 대표가 있었던 시절엔 카카오 M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와 M을 이걸 이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합쳐버리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이제 접점이 있을 텐데 왜냐면 그때 이제 웹툰 웹소설이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로 많이 이렇게 그 제작이 되면서 접점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 이 둘 합쳐버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카카오 엔터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카카오 엔터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멜론까지 끌어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안 붙였었는데. 안 붙였었어요. 멜론은 이제 카카오 그 내부의 이제 그 조직이었는데 합쳐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카카오 엔터예요. 그래서 매출이 뭐 1조 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그런 스튜디오라든지 회사들이 다 인수가 돼가지고 수속된 그야말로 좀 공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수 대표는 이제 부분 유료화를 이제 웹툰에 적용시켜가지고 그걸 산업화시킨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고, 네.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그 김성수 대표는 이제 뭐 방송계의 뭐 살아있는 신화라고 해서 이 두 이제 그 경영제 맨파워는 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쳤으니까 이쪽 원래 콘텐츠 웹툰 웹소설 쪽 대표님 하시던 분 각자 대표 한 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방송 연예 음악 이쪽 대표님 한 분, 이렇게 각자 대표로 두 분이 그렇죠. 떠받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할 만한 게 네. 그럼 둘 중 누가 더 실세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네. 둘 다 뭐 끝판왕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세상의 진리는 한 이제 태양 그 한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대표 체제는 사실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각자 대표가 존재할 수 있을까? 회사가 하나인데 그렇죠.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업 부문이 다르고 워낙 이제 둘이 이제 태생도 달랐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의사결정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분리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진수 대표가 좀 더 입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카카오와 이제 연관도 많고 또 김범수 창업자와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웹툰 웹소설도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방송 연예 쪽은 손쉽게 이렇게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모 확장을 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매출이 이제 웹툰 웹소설 넘어버리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진수님이지만 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대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카카오 본사의 의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뒤에는 김범수 전 의장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카카오 그룹을 이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진수 대표님이 아니요. 김성수 대표. 대표님이.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양쪽도 팽팽하네요. 팽팽한데 일단 뭐 카카오 엔터는 좀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깥의 파워냐 안의 파워냐. 아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은 이진수 대표가 하되 네. 이제 어떤 큰 틀의 경영은 이제, 김성수 대표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라인도 공동 대표이시잖아요. 저희는 공동 대표니까 공동 대표의 특징은 모든 의사 결정에 두 사람의 도장이 다 찍혀야 돼요. 근데 각자 대표는 한 사람만 도장이 찍혀도 회사의 의사 결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각자 사이가 안 좋은 마음대로 도장을 찍으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공동 대표는 둘 다 합의가 안 되면 도장이 안 찍힙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느릴 수 있죠. 각자 대표는 의사결정이 빠르죠. 두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상이하대요. 그래서 이제 좀 페이지 쪽은 정말 이제 상사한테 과감하게 영어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제임스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고, 근데 다만 이제 M 쪽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줄 세워서 이제 빠따치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라고 거기 있는 분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거와 이제 뉴 미디어적인 요소가 동시에 있고 이게 이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작년에 카카오엔터가 타파스 미디어라는 네네. 웹툰 미국의 웹툰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레디시라는 또 회사를 엄청난 금액을 또 투자해갖고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뭐 배경을 간단히 얘기하면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특히 북미 시장에 새롭게 이제 뜨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그 인수를 진행했던 건데 좀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비쌀 것 같. 둘 합쳐서 한 1조 원에 샀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카카오 혼자 그걸 사겠다고 했던 게 아니고 네이버도 사겠다는 했던 거예요. 경쟁이 붙었군요.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타파스까지 뺏기면 북미 시장을 네이버한테 완전히 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무조건 되는 갖고 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큰 이슈가 있었죠. 또 상장을 해야 했어요. 사실은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모펀드라든지 이제 외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거를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뭐 과감하게 우리는 20조 원으로 이제 그
그 미국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제 계획을 얘기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이제 해외 사업이 필수적이었는데 그 레디시와 타파스 미디어 둘 다 이제 한인 출신의 이제 사업가들이 거기서 이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이룬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격도 비쌌거니와 무엇보다도 적자가 둘 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이제 주식 시장이 망가지면서 이제 상장 계획이 이제 물 건너갔고 뭐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그 발생해 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인 상태인데 지금 두 회사 대표님이 둘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승윤 레디시 대표님은 좀 일찍 나갔어요. 그분은 좀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매각하고 좀 바로 다른 걸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좀 일찌감치 나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창원 타파스 미디어 대표님은 이제 카카오랑까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서로 합의해서 얼마 전에 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딜은 좀 굉장히 이제 애매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딜이었죠 사실은. 이 카카오 엔터도 계열사도 진짜 많고 또 사업 분야도 진짜 다양하던데 요 자회사 뭐 계열사 요쪽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전에 좀 사업 구조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좀 심플해요. 뭐냐면 그냥 웹툰 웹소설 회사였는데 여기에 이제 방송 연예 쪽이 합쳐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멜론까지 합쳐졌다. 끝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빠르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대량 구매하듯이 닥친 대로 이제 쇼핑을 했던 거죠 회사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개의 이렇게 이제 계열사를 만든 그런 상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웹툰 웹소설이 한 4,8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음반 음원 뮤직 쪽이 이제 4,800원 비슷하게 좀 그렇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미디어 부분이 2,8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멜론이 2021년 9월에 합병된 터라 이제 다 이렇게 반영되진 않았어요. 일부만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좀 감안을 하면 아마 2022년에는 뭐 매출 2조 원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이제 자회사를 설명하자면 근데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규모가 큰 것만 그냥 안 그려오셨어요? 아니 제 말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그 이해를 뭐 그 돕기 몇 가지 이제 큰 회사들만 좀 얘기하자면 일단 웹툰 웹소설 쪽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위주로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뭐 타파스 미디어라든지 레디시가 뭐 대표적이고요. 뭐 여기에 추가로 게임 웹툰 위주로 이제 연재를 하던 이제 배틀 코믹스라는 데도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 네오 바자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사업가가 만든 웹툰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콘텐츠 스튜디오도 몇 군데 인수했는데 뭐 큰 데를 좀 꼽자면 뭐 삼양 CNC라든지 아니면 뭐 다운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몇 군데 이제 좀 큰 규모의 그 웹툰 웹소설 스튜디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방송 연예 쪽을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곳만 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이병헌 기획사인 이제 BH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꽤 이제 규모가 커요. 이병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병헌의 패밀리들이 다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서 저기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가 있는 그것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획사입니다. 숲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을 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브의 기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근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연예 기획사예요. 거긴 그 최근에 인수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멜론 인수했을 때부터 이제 쭉 같이 왔던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 아는 아이유의 뭐 아담 엔터테인먼트 그 이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수리남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던 뭐 영화사 월강 그리고 뭐 신세계 영화를 만들었던 사나이 픽처스 뭐 이런 데를 닥친 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아주 큰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소 규모 중에서 괜찮은 데는 이제 닥친 대로 다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창업자들은 카카오라면 팔만하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제 카카오는 큰 곳은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조그만 곳은 잘 인수하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의 그 모습을 정의를 하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정의를 하자면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에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싶다라는 게 그 목표인 것 같아요. 우선 음악, 영화, 뭐 웹소설, 웹툰,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부터 연예인까지 다 있거든요. 그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을 좀 해보면 지금 이
투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0조 원 규모로 상장 말씀하셨었잖아요. 미국 시장 상장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미국 시장 상장을 원래 노린다 뭐 이랬다가 네. 최근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네. 이게 상장받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카카오엔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20조를 작년 초만 해도 20조도 너무 조금이야라고 카카오가 주장하던 시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10조 밸류로 거의 10조 조금 넘는 밸류로 이거를 투자를 1조 2천억을 받았으니까 너무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시국에 10조 밸류로 받았다고 오. 대박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오. 왜냐하면 이 시국에 남들은 뭐 60% 70% 주가 떨어지는 이 시국에 네. 콘텐츠 회사가 10조 밸류 이상 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카카오가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배 말씀대로.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받았지 선배 말 그런 게 있고 진짜 힘들게 받았구나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근데 저는 선배는 전잘 얘기했지만 저는 후자의 감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양보했구나.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을 반으로 깎은 거거든요. 근데 반으로 깎은 게 사실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많이 깎은 거예요. 네. 사실 한 30-40% 깎아서 받는 건 요즘 맞는데 일단은 깎아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한 번이라도 이제 빽하면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받은 그 밸류에이션이 마지막에 투자받았던 거랑 똑같이 해서 받았.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보단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IPO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조 원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레딧이랑 이제 타파스 미디어를 1조 원 가까이 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20조 원을 이제 바라보고 따다다닥 이렇게 계산기 쳤을 때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시국에 받은 건 대단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이게 IR 전략이 삐끗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또 긍정론을 또 얘기하자면 이게 빈살만한테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국부펀드인가 네, 그쪽에서 국부펀드죠. 받았죠. 네. 이 빈살만 펀드가 콘텐츠에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규모 펀드들이 요즘 K 콘텐츠를 하나 리스트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국에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K 콘텐츠가 워낙 잘 나가니까 펀드사들이 나도 포트폴리오에 하나 K 콘텐츠를 넣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투자가 가능했고 또 빈살만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빈살만 2대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펀드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뭐 MOU도 맺고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실생활에 돈이 들어온 거는 카카오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외신 보니까 한국의 K 콘텐츠와 이제 한국의 문화 산업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헐리우드다 아니면 이제 넥스트 헐리우드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해외 이제 각지로 가서 뭐 OTT라든지 유튜브를 켜보면 예상외로 진짜 한국 콘텐츠들이 이제 상위에 올라와 있고 거기는 이제 서비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당 지역 국가의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 IR 자료를 보면 K 드라마,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꽤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한국의 콘텐츠 위상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빈살만이 자기는 지금 벤츠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 석유의 시대가 끝나면 손자들은 낙타 타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반도체하고 뭐 중공업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긍정론을 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약간 부정론을 얘기하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1분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뭐 성장률이 뭐 거의 뭐 세 자릿수 가까이 뭐 되는 그랬는데 작년 2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말에는 분기별로는 역성장도 좀 했어요.
그리고 전체 뭐 전분기랑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보면 한 자릿수 성장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세가 좀 이제 어떤 좀 주춤한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투자 안 받으면 나중에는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지금이라도 2023년 실적 나오기 전에 22년 실적 나오기 전에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기였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업계 이야기 들어보면 웹툰 웹소설 쪽이 이제 엔데믹에 이제 직격탄을 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아까 수리남 있었잖아요. 수리남. 영화부터 조금 여쭤보면은 요 수리남 제작한 회사도 카카오 엔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병헌, 막 공유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영화 산업 쪽에서 카카오 엔터의 경쟁력은 좀 어떻습니까? 뭐 경쟁력을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아요. 뭐 아까 쭉 나열한 그 제작사들이 있는데 엄청 대박을 친 제작사는 별로 없거든요. 수리남이 최근에 이제 대박을 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니까 넷플릭스 대박 치는 거는 큰 돈은 안 내거든요. 덜 남는다 아무래도. 네. 뭐 제작비에 조금 더 뭐 한 20% 더 받는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사나이 픽처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월광 이런 데들이 쭉 있는데 대박을 치지는 않았다. 좀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좀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뭐 외주라든지 뭐 하도급 체계도 굉장히 이제 고도화됐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내가 이걸 만들면 뭐 잘만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100%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워낙 인력 교류도 많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도 많아가지고 정말 이제 독점적인 경쟁력, 뭐 디즈니와 같이 뭐 이런 걸 하긴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례로 볼 수가 있는 그 사례가 TVN이 어쨌든 고생 끝에 지상파를 또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TVN이 이제 1위 자리에 오르자 종편이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TVN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불과 이제 10년 만에 이게 우르르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좀 두 가지 사실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카카오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독점적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브랜드 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세우면 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수리남이 이제 터진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뭐 좀만 열심히 하면 이제 히트작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걸 뭐 또 돌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걸 또 계속해서 만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그 카카오가 이제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성수 대표라는 이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타율을 좀 계속해서 높이고 이걸 다른 사업 부문과 이제 시너지를 낸다면 그러면 좀 다르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영화 산업도 흥행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터지면 뭐 그 전에 모든 실패를 다 만회할 수 있고 안 터지면 영원히 꼬라박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잘 나간다고 해도 또 계속 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꼬라박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건 약간 흥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도 카카오 엔터는 IP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웹소설 웹툰으로 시작된 그 어떤 기반이 튼튼한 편이니까 언제든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제작사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서 제작 역량을 쭉 갖고 있으니까 IP만 좋은 게 들어가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영화 쪽 한번 잠깐 짚어봤고 아이유랑 일단 아이브가 이 음악 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뭐 JYP, YG, SM 이런 데랑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 엔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예 기획도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죠. 뭐 배우 기획도 있고 아니면 배우를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그맨만 매니지먼트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하이브, JYP, YG, SM은 이제 음반 기획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또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사실 음반 기획은 뭐가 돈이 되냐면 이제 아이돌 비즈니스가 제일 많이 돈이 돼요. 근데 아이돌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기획도 잘해야 되고 육성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이제 글로벌 진출과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제 성공 요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볼 수가 있는 게 FNC라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잊혀졌는데 FNC 예,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 핫했거든요. 유재석이 거기 들어갔다고 예, 유재석도 들어가 있었고 AOA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 그
여자 아이돌 그룹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AOA까지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못 터트려가지고 회사가 휘청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는 이제 JYP를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쏙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이돌 비즈니스가 쉽지 않다, 이제 음반 기획이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 엔터의 이제 위치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근데 스타쉽이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이 한 700~8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JYP나 아니면 뭐 SM, YG 바로 아래 단계인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4차원의 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기획사 중에서 굉장히 좀 잘하는 딱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아이브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돌 비즈니스 좋아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아이브가 굉장히 이제 파괴력 있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 뉴진스라든지 여기보다도 더 압도한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두 그룹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인정할 수 없는데. 근데 뭐 뉴진스죠. 뭐 이달에 이제 올해 이제 아이돌 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절대 이제 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이제 그룹은 이제 하이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브가 이번에 터트렸기 때문에 중소기획사 수준을 넘을 수 있냐, 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멜론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좀 파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악 쪽 산업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비교군 중에 한 회사였죠. SM 인수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작년에 전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봐도 지금 뭐 중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인수된 줄 알았더니 아직 인수가 안 됐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인수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 4대 음반사라고 하죠. 4대 기획사라고 보면 지금 약간 재미있어요. 이게 하이브랑 JYP 아니 하이브랑 너무 영어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하이브랑 양군이 뭐죠? YG. YG. 네, 이쪽이 한 팀이에요. 네. 그리고 JYP랑 SM이 한 팀이에요. 이 왼쪽 팀에는 네. 우군으로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하이브하고 이제 지분 수합도 하고 뭐 그 브이라이브 그 앱 그 양수도도 하고 하면서 그쪽하고 한 팀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뭐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근데 SM도 이제 하이브에 대항한 뭐 버블이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또 최근에는 NC 거를 인수하기도 했고 두 팀이 대결하는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SM이 이제 매물로 나온 거잖아요. 네. 이쪽에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거 카카오가 사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네. 카카오가 무지 관심 있는 영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을 또 1조 넘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 돈이 일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죠. 기사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제 생각으로 회장님이 일단은 팔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계속 간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근데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드셨고 70세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자식분들에게 승계할 생각도 없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하이브가 이제 10조 기업 가치를 달성하면서 여기에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끝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M&A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뭐 실제로 뭐 논의된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시고 또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앞으로 뭐 1~20년 동안 활동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SM이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은 회사고 뭐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한 이제 그룹에 이제 치중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신사업도 굉장히 잘해요. 얼마 전에 이제 디어유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시켰는데 그걸 조 단위로 또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팔 생각이 없으신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팩트로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SM을 두고 이제 싸우는 두 회사가 CJ와 카카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두 회사가 경쟁 관계인가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 관계가 맞구나. 그리고 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싸우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는 확실히 보여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또 부연을 하자면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사업 중에 밖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음원 유통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원을 해외에 유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애플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나라 K 콘텐츠의 3분의 1은 카카오가 유통을 해요. 근데 이거 아까 그 양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카카오의 핵심 뮤직 사업에서 되게 중요해. 멜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지분 싸움에서 점점 저쪽의 지분이 커지면 이 사업이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네이버와 그 팀전이요? 그렇죠. 네, 그 팀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나와바리를 넓혀야 돼.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처를 잡아놔야 이걸 해외에 유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CJ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SM 인수전에서부터 이 CJ ENM과 그다음에 카카오의 약간 대결 구도 이런 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 두 회사를 보면은 비슷한 면도 굉장히 있는데 또 다른 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교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같은 점은 콘텐츠를 다룹니다. 이건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주력이 좀 다르죠. CJ 같은 경우는 온에어 기반의 방송 콘텐츠가 사실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 엔터는 디지털 기반의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주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CJ도 그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온에어라든지 아니면 전통 매니지먼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계가 좀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뭐 그 카카오 엔터의 김성수 대표님이 CJ 출신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시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고 둘이 누가 더 잘 나갈까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방향이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뭐랄까 이제 글로벌 영상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좀 표방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쉽게 말해 좀 대형 헐리우드 스튜디오 이런 게 이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이제 좀 큰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인수나 투자 방향은 이제 핵심 IP를 많이 이렇게 가지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간판격인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이제 그 방향일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콘텐츠계 이제 삼성전자 같아요. 뭐랄까 이제 모든 이제 그런 그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부품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전 제품,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이제 플랫폼부터 이제 콘텐츠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뭐 음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좀 한동안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그 이제 둘이 경쟁 관계라는 걸 인식 못하는 게 이제 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부딪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카카오는 아마 좀 CJ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카카오가 공세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방송 연예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J 쪽을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업 전략과 좀 다른 건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제 IR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CJ ENM은 이미 상장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는 여기서 계속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CJ ENM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밌지만 우매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랑 CJ ENM CJ ENM은 시총이 보니까 2조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카카오 엔터는 이번에 투자 받았을 때도 일단 밸류 10조 이상으로 받았고 20조 얘기도 나왔고 누가 더 센가요? 이런 질문이 이상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경쟁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기업가치 5배나 차이 나느냐라고 카카오 엔터 쪽에 질문을 했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비슷하게 막 비슷해라고. 저 경쟁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에서의 역량이 카카오 엔터 쪽의 주장이에요. 완전히 넘사벽으로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뭐 카카오 엔터는 현재 이미 글로벌로 에서 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음원 유통 이런 쪽에서는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근데 저 CJ는 그런 거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결국은. 거의 막 저기 뭔가 아카데미 가서 상도 받고 뭐 이러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 흥행 사업에서 하나가 터진 거죠. 그거는 이제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근본 경쟁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상장사들이 IR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이 IR 열심히 안 하는데 왜냐면 이제 상속 문제 때문이에요. 이제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주식을 상속할 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좀 안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도 CJ가 정말 열심히 IR 하면 전 10조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IR에서 2조 규모로 이렇게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일부러 이제 CJ가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 엔터는 그게 아니니까 정말 열심히 IR을 해서 이제 기업 가치 뻥튀기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CJ는 그런 근본 IP가 없잖아요. 웹소설, 웹툰 이런 아주 그냥 원자적인 IP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CJ는 네이버하고 동맹 관계거든요. 아, 또 거긴 그쪽입니까? 네, 그쪽하고 서로 지분을 수합하고 네이버가 참 그 대기업하고 이렇게 지분을 수합해서 동맹 관계를 맺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다 자기가 인수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데 네. 네이버는 이렇게 하나씩 걸쳐놔요. 하이브하고도 걸쳤죠. 이쪽에 CJ하고도 걸쳐놨어요. 네. 그러니까 CJ도 카카오 같은 역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 네이버라는 우군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은근 CJ랑 친하네요. 저기 배송 쪽도 같이 한 거예요. 네. 네. 같이 그러니까 대한통운하고 CJ 이남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었군요. 네. 오. 네이버 여기서도 항상 카카오 얘기를 하면은 네이버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그러면 이제 5배 차이 나는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카카오 엔터는 생각하고 있다. 네. 이 웹툰이 네이버 웹툰이랑 쌍벽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저번에 네이버 웹툰은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네. 요 카카오 엔터는 아까 뭐 타파스 레디시 얘기만 잠깐 나왔는데 요쪽도 한번 좀 짚어주고 주세요. 웹툰 쪽을 보자면 네.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교를 해서 보면 독자는 네이버가 훨씬 많아요. 돈은 카카오가 잘 벌어요. 이게 둘 사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카오는 이 수익화에 굉장히 최적화된 콘텐츠가 많고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네이버는 독자는 엄청 많아요. 네이버라는 기본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는 독자는 많은데 일단 무료 독자가 많고 돈을 내는 사람은 독자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네이버가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가 돈 되는 콘텐츠를 잘 찾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웹툰에서는 아직 네이버가 우위라고 다들 생각하죠. 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 페이지가 대박을 친 건 웹툰보다는 그 웹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로판이라는 장르를 카카오가 완전히 석권을 한 거죠. 그 장르를 석권하면서 이제 웹소설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뭐 아작 다 시장을 먹었고 결국 그게 이제 웹툰까지 경쟁력을 높인 건데 네. 지금에서 웹툰만 보자면 네이버가 더 우위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웹툰 글로벌에서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툰이 훨씬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순위를 매기면 뭐 타파스가 몇 등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3등 정도로 이렇게 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북미에서는 여전히 계속 1등이고 그리고 되게 성공하는 콘텐츠도 많고. 그때 일본은 그래도 카카오가 좀 일본은 있다고. 카카오가 잘합니다. 네. 일본은 피코마라는 근데 이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아니에요. 피코마는 네. 카카오의 자회사예요. 아, 그게 조금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일본만 따로 갔어요. 그건 사실 그 경영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피코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붙여주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요? 지분은 갖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피코마의 지분은 뭐 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열사로 정리를 하면 모회사는 카카오 본사입니다.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 자체가 카카오 전체를 봐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진출에 좀 천병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카카오 메신저는 예전에 글로벌로 가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동남아 한 몇 군데에서 조금 잘 되다가 크게 반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카카오 엔터 쪽에 지금 얘기하면 웹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병헌이라는 대배우를 가진 영화 쪽도 있고 아이브라는 그 전 세계를 또 주름 잡는 아이돌도 있고 아이유가 아닌 아이브라니. 네. 아이유라는 솔로 가수 글로벌을 주름잡는 솔로 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웹툰, 영화, 음악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느 쪽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어느 지역이 좀 잘 먹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웹툰, 영화, 음악 셋 다 사실 다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셋 다 이제 빅히트 작품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제 글로벌 강타한.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BTS라든지 뭐 이런 데가 나왔고, 뭐 영화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고,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결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검증은 다 끝났고 K 콘텐츠의 경쟁력은 유효한데, 다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게 이제 뭐 리소스가 쏠리고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업계 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이제 느껴본 결과, 예전에는 사실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를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문화적인 컴플렉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웨스턴은 좀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건 뭐 좀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동남아랑 중국을 위주로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시도가 줄었어요. 왜냐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다 유료 콘텐츠인데 이제 소득이 좀 약해서 이걸 사기가 좀 어렵겠다, 규모를 만들기 어렵겠다라는 게 있고, 중국은 뭐 사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북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콘텐츠 쪽이. 왜냐면 북미에서 하나 터지면 이건 진짜 게임 다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북미가 터지면 유럽까지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완전 한국적인 콘텐츠를 내놓았는데 북미에서 터져버렸네, 이런 게 이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북미가 이제 가장 큰 전장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쭤볼게. 아까 수직 계열화 밸류 체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보면은 뭐 멜론부터 해서 그다음에 음악, 연예 기획사 다 갖고 있죠. 영화 쪽은 찍는 제작 쪽 있지, 배우 모시고 있지. 그다음에 또 웹툰 플랫폼 있죠. 또 뭐 이 카카오라고 하는 강력한 또 디지털 플랫폼도 갖고 있고, 모든 걸 좀 다 갖고 있는 회사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 좀 언터처블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언급하고 싶은 게, 음원 플랫폼을 제하고는 완전히 1등이라고 할 만한 서비스가 없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웹툰 쪽은 이제 네이버가 이제 좀 더 위에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반 기획 쪽은 뭐 한 중소에서 좀 잘하는 수준 뭐 이 정도이고, 뭐 영상도 아직까지는 뭐 규모화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좀 뭐 지상파라든지 뭐 CJ랑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다 갖고 있고 모든 게 다 1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만 1등이고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이런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것만으로 이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진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카카오 엔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이자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본력과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타트업다운 이제 집요함이라든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이진수 대표님과의 친분은 없지만 이거 활동하신 거 보면 정말 스타트업 대표처럼 일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스타트업이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진짜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은 이제 하나만 1등이고 나머지는 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간적인 수준이지만 이걸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카카오 엔터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렇게. 대기업이자 스타트업이라는 건 너무 큰 칭찬 아닙니까? 카카오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는 대기업이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카오 엔터만 놓고 봤을 때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히나 제조사나 이런 데도 보면 수직 계열화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역으로 뭐 하나 잘못되면은 또 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 엔터의 이 수직 계열화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다고 보세요? 위험하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가 터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빠르게 인수를 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꼬여버렸잖아요, IR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려고 머리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내부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레딧이나 타파스에 대한 회의론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넘기면 정말 CJ를 넘는 거고 못 넘기면 정말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만 하면 정말 다 같이 확 클 수 있는 건데 잘못하면 그냥 모래알처럼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대표님도 지금 각자 대표님이시고 멜론도 붙인 지 오래 안 됐고 또 지금 피코마 같은 경우도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쫙쫙쫙 잘 모아갖고 한 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피코마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카카오는 조직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뭐 지금 아까 정리해서 뭐 그렇게 딱 세 개가 딱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피코마도 지금 뭐 사실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피코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피코마가 거의 게임 말고는 돈 버는 앱으로는 세계에서 2등이에요. 틱톡이 1등이고 2등이 그 피코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 높은 플랫폼이라서 네. 그것도 이제 만약에 여기 엔터로 들어오면 네. 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아마 이제 지분 관계 해소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걸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 피코마 최소 몇 천억 몇 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카카오 엔터가 사야 되는데 현금이 그 정도는 없을 테니까 네. 뭐 지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하던가 해야죠. 새해 첫 라이브인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봐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시 추워졌는데 네, 추위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는 네. 라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